메모리 구매 담당자들이 다 지금 한국에 있어요. 지금 한국의 그 호텔의 방역담당.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구글의 구매 담당자가 반도체 메모리 못 샀다고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진짜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건 맞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본인의 자산에서 네. 주식 투자 포트에서 반도체 비중이 없다라는 거는 설령 물릴 가능성이 있죠. 물리더라도 100% 오른다는 건 없지만 충분히 분할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안 담아가면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IT의 신 이형수를 운영하고 계시죠. 이형수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이름대로 IT의 신. 네. 지금 IT가 완전 지금 난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인지 한번 네네. 좀 여쭤보고 네. 얘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우선은 지금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뭐 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급등은? 일단 반도체가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사실은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로 보면 안 되고 AI 사이클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AI라는 게 결국 한 10년 주기로는 테크 혁명의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테크 혁명이라고 하면 90년대 말, 2000년대 네. 초반에 겪었던 인터넷 혁명. 그때는 이제 PC하고 인터넷으로 다 연결하는 그 혁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대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서 통신, 이제 모바일 통신이 깔리는 모바일 혁명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인터넷과 모바일이라는 그 어떤 층위 위에다가 AI라는 이제 새로운 인프라가 네. 올라가는 혁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AI 혁명이 2022년 11월에 챗GPT라는 오픈 AI라는 벤처 회사가 챗GPT라는 모델을 내놓으면서 AI 혁명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주식으로 보면 2023년부터 2023년, 4년, 5년, 3년 지났죠. 네. 3년 지나면서 2년 6개월 동안은 그 이 사이클의 전반부에서는 메모리 우리가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조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GPU라든지 아니면 TSMC의 파운드리라든지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기술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메모리가 주인공이 됐는데 메모리가 주인공이 된 시점이 저는 정확하게 작년 9월 8월부터라고 생각합니다. 8, 9월부터. 네. 그때부터 이제 메모리가 이제 AI 혁명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바뀌게 된 그게 지금 이제 이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왜 조연에서 주연으로 바뀌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그 AI 혁명,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건 교통사고 같은 거거든요. 네. 이게 누가 막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뭐 예상된 혁명이 있다 그러면 오픈 AI라는 회사가 엔비디아 칩부터 땡겨놓고 시작했겠죠. 그러겠죠. 근데 자기들도 그게 혁명이 될지는 몰랐는데 네. AI 혁명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막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면 급한 게 뭐냐 봤더니 엔비디아 GPU라는 게 제일 없더라. 왜냐면 이번에 AI 혁명이라는 거는 결국 그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다가 칩을 최대한 많이 갖다 놓고 돌리니까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지더라. 그 성능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AI 인프라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일 부족한 게 엔비디아 GPU였고 그리고 이제 TSMC의 파운드리였고 그리고 서버였고 데이터 센터였어요. 그래서 그걸 막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AI라는 게 처음에는 막 그 학습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사교육비를 막 써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돼? 그 공부한 거 가지고 돈 벌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돈을 벌려고 또 하다 보니까 기존에 투자했던 그 어떤 컴퓨팅 파워 시스템하고 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데이터 트레이닝을 위한 그 인프라를 구축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작년부터는 학습한 걸 기반으로 서비스를 뽑아내는 이걸 우리가 이제 추론이라고 합니다.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네. 자 그걸 위한 또 그 인프라를 뭔가 이제 바꾸다 보니까 메모리가 데이터 트레이닝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추론으로 오면서 메모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추론하면 좀 약간 어색하니까, 그러니까 네. 과거에 한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네. 그거를 이제 필요로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혁명 이제 초창기만 해도 AI라는 게 사전에 학습을 한 걸 기반으로 답변을 최대한 빨리 뽑아주면 빨리 이게 해줘야 좋은 되는데. 추론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외워가지고 수능 시험에 문제 빨리 네, 풀어내야 돼. 빨리 풀면 얘 공부 잘한다. 이라고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추론이라는 게 이제 이게 1, 2년 전부터 저게 최고 좋은 방법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좋은 답변을 뽑아내려면 그 숙고 과정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토론도 하잖아요. 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AI한테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봤더니 답변 퀄리티 수준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추론이 고도화를
준비라는 게 필요하구나. 이제 빨리 답변 뽑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외웠던 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뭐 토론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던 걸 기반으로 다시 생각도 다시 한번 되씹어보고 자 그렇게 했더니 훨씬 좋은 답변 내용이 나오더라. 자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가 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결국은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빨리 대답하고 까먹고 네. 이랬던 애가 이거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심사숙고를 네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맞습니다. 저장을 시켜가지고 네. 메모리가 필요해지게 된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AI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생성형 AI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요. 근데 얘가 한 번씩 거짓말을 겁나게 잘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너무 그럴듯하게 하니까. 자 그런 결점을 줄이기 위해서 자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생각했더니 답변을 뽑아내는 와중에 계속 검색을 시켜보는 거죠. 처음에는 이거를 다 일일이 그 단어 하나 토큰 하나씩 뽑을 때마다 다 검색 일일이 했겠죠. 네.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컴퓨팅 파워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네. 그러니까 검색할 데이터를 미리 여기 갖다 놓자. 갖다 놓고 여기에다 빨리 땡겨서 저장을 좀 네, 해놓자. 하자. 네, 그 방식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방식을 쓰려면 메모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속도 빠른 밴드위스라고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큰 용량의 메모리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되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가 점점 중요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HBM이라고 하는 디램 아파트만 있으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가 그 옆에 그냥 일반 디램, 서버용 디램도 필요하고 낸드 플래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디램들이 메모리들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조연이 네. 약간 주연급 중에 뭐 하나로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 없으면 안 되는 거네.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벤져스 군단의 이제 주연으로 네. 당당하게 이제 자리매김을 야, 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이 반도체 뭐 맨날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정말 슈퍼 사이클이 오는 건가요? 이제 수요가 막 진짜 너무 막 과도하게 몰리는. 슈퍼 사이클이 오는 건가요가 아니라요.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어요. 예, 그러니까 분기에 20조씩 이익을 내는 거는 네. 삼성전자가 분기 이익을 20조 낸 건 처음입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면 2016년에서 18년 동안 네.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 그때 엄청나게 일반 서버 쪽에 투자가 일어났던 그 사이클을 보통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디램에서 영업이익이 50% 넘으면 슈퍼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충분히 그 슈퍼 사이클 넘어선 지금 메가 사이클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메가 사이클. 네.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조연이 주연이 됐으니까 네네. 당연히 뭐 출연료나 이런 것들도 이제 폭등하겠죠.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그 잠깐 바람 불고 끝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AI라는 그 놈이 뭔가 표준화된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아직 안 가봤으니까. 아직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안 됐어요. 네. 어떤 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1, 2년 전에 생각했던 AI하고 지금 쓰는 AI가 좀 다르거든요. 컨셉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AI가 처리해야 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워크로드라고 하는데 네. 그게 굉장히 트렌디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요. 지금 어떤 기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성에서의 기술에서 보면 메모리가 당장 꺾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데 혹여나 누가 아주 똑똑한 천재 하나가 이거 메모리 안 쓰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쓰고도 할 수 있다. 네 하면 네. 이제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쉽진 않죠. 근데 기본적으로 메모리라는 건 어쨌든 저장 공간이니까 네네. 저장 공간이 많아야지만 더 이렇게 대화나 이런 걸 조금 더 이렇게 그 정교하거나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사람의 뇌도 똑같은 거잖아요. 네네. 과거를 많이 기억해야 얘기를 더 잘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당장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ES 2026에서 이제 젠슨 왕이 어쨌든 지금 AI 최전선에 있는 사람은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기술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 메모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더 중요해지고 있고 기존에 있는 메모리 가지고는 또 커버가 안 된다. 그래서 네. 점점 더 고성능의 굉장히 특화된 메모리들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메모리에서의 최전선 국가는 한국이니까 네네.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격상된 거네요. 순식간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 다 지금 주가가 지금 뭐 폭주하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버블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버블로 보기에는 너무 지금 당장은 수요가 넘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지난 9월 이후로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그 전에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었지만 폭등을 했거든요. 네. 9월부터 네. 폭등을 해서 지금 주가가 그때 9월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씩 거의 올랐으니까요. 이제 그 정도 올랐으니까 비싸다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 우리가 이제 펀더멘털리스트들이 따지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지금은 버블이 아닙니다. 버블이 아니고요. 여기서 더 겁나게 더 올라야지 버블이 됩니다. 네. 그만큼 돈을 더 잘 벌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분기 20조를 벌잖아요, 지금. 원래 막 적자도 나고 막 거의 몇 조 못 벌던 회사였는데 몇 개월 전만 해도 맞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바뀐 거는 진짜 예측을 못 했나 보죠. 이 AI 쪽. 그렇죠. AI가 이런 기술 트렌드로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근데 저도 AI 여러 개 쓰는데 보면은 이제 과거에 제가 얘기했던 거를 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두세 달 전에 얘기했던 거를 조합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너는 뭐 가족이 누구고 뭐 어떻게 결혼했지 뭐 이런 얘기들을 갑자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툭 던져도.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이 메모리도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죠. 이제 그걸 에이전틱 AI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AI가 실제로 비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이 정도 수준보다 훨씬 더 이제 우리 대표님에 똑똑해야 대해서 되니까. 잘 알고 잘 기억해야 되지. 그러니까 대표님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더 이제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7년 전에 뭐 했지? 뭐 이러면 대답해 줘야 되고 뭐 맞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메모리가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면은 아직 당장 뭐 어떤 AI 버블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는 구간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저는 올해가 실적 기반의 어떤 밸류에이션에서 버블로 넘어가는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AI 최전선에 있는 어떤 그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 말고요. 지금 AI 모델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어쨌든 투자를 더 늘린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쨌든 거기에다가 도구를 납품하는 회사니까 네. 바로 실적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좀 더 비유를 하자 그러면요. 이제 그 빅테크, 뭐 네. 지금 오픈 AI, 그리고 구글, 뭐 구글 제미나이,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마존 엔스로피, 뭐 클로드, 뭐 이런 뭐 여러 모델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지금 군비 경쟁을 하고 있어요. 군비 경쟁을 해서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겨서 승자 독식이 되겠다. 거기에 총알하고 미사일을 파는 회사가 메모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네. 그 우리도 엔비디아가 된 거잖아요. 어찌 보면. 맞습니다. 이제 그런 엔비디아 이제 못지않은 이제 중량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엔비디아 못지않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AI 혁명이 시작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주인공이 엔비디아 네. 칩을 설계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를 하는 TSMC가 이제 단연코 주인공이었고요. SK 하이닉스가 약간 주연급 조연 정도였어요. 존재감 있는 조연이었거든요. HBM이라는 걸 납품하면서.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SK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매출 총이익률이 TSMC를 넘었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돈을 진짜 잘 벌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네네. 그 거꾸로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20조 발표가 났는데 뭐 올해 실적을 한 100조 정도 돈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주가는 싼 건가요? 맞습니다. 쌉니다. 싸요. 네. 지금 이렇게 올라요. 이게 우리가 포드 PR로 보통 이제 12개월 네. 향후 실적 가지고 이제 PR을 뭐 따지는데 100조 번다고 가정하면 맞습니다. 지금 100조가 아니라 지금 많이 보는 쪽 130조까지 봐요. 130조. 네, 130조까지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0조에서 110조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를 벌면 네. 지금 주가를 기준으로 보면은 뭐 맨날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게 이제 PR이니까. PR이 뭐 한 8배 수준 10배 이하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더 갈 여력은 충분하겠네요. 충분합니다. 그 정도 실적이 나온다면. 그렇죠. 그런 실적이 안 나올 확률도 있나요? 지금 어떤 분위기에서? 제가 쉽진 보기에는 뭐 그거보다 못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제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제일 최악은 상반기 많이 나오고 하반기에 좀 쪼그라드는 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실적이. 네. 네. 그래서 실적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해 뭐 120조, 130조를 벌더라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더 벌어야 돼요. 그게 주식시장엔 더 좋습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거는 아직은 알 수는 없는 정도? 네, 뭐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상반기보다.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군비 경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뭐 삼국지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막 네네. 춘추 전국 시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총알하고 무기를 못 팔겠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은 뭐 여러모로 희망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결국에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양강 체제로 지금 이제 주가가 막 가고 있는데 그 관련된 업계에 있는 그 뭐 소위 말하는 뭐 소부장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좋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좀 제일 애매한 건데요. 이게 네. 통상 계절적으로 보면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이제 중소형주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코스닥에 많이 네. 있고 보통 이 주식들이 연말부터 보통 랠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대기업들, 특히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통 가을쯤에 되면 임원 인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죠. 네. 사장 인사, 뭐 부사장, 임원, 그렇죠. 그리고 팀장 인사가 나고, 그리고 이제 내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뭔가 그걸 발표를 하죠. 그리고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 사실 대규모 장치 산업 회사들은 내년 투자를 얼마 할 거냐,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투자에 대한 그 그림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협력사들,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 협력사들한테 PO라는 걸 줍니다. 우리가 내년에 니네 카메라
모듈 뭐 한 뭐 100만 개 쓸 거니까 미리 준비해서 문제 네. 없도록 해. 자 이러면 이제 대충 우리가 이거 팔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자 이런 그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여의도로 갑니다. 그럼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적 추정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 12월 하순부터 주가가 오르다가 네. 1월에는 굉장히 세게 올라요. 그게 보통 1월 효과라고 하거든요. 근데 2000년 이후로 2025년까지 24년 동안 거의 작동하다가요. 작년에만 작동을 안 했어요. 아 작년에만. 네. 왜 안 한 거예요? 그게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시장 뭐 해외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나라가 좀 유독 심하긴 한데 보통 1분기 실적 모멘텀, 2분기 실적 모멘텀, 3분기 실적 모멘텀은 있어요. 근데 4분기 실적 모멘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4분기에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실적을 내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거 그 비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통 여기 그 제시한 것보다 못 하거든요. 왜냐면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빅베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연말에 다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4분기 실적 안 나오는 거 가지고 많이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4분기 실적은 안 좋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은 높고 그러니까 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많이 땡겨요. 그래서 실제로 2000년부터 2025년까지 통계를 내보면 코스피가 0.8% 올랐어요. 한 달 동안. 네. 근데 코스닥이 2.7% 오릅니다. 그러면 코스닥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그게 유일하게 계절성이 깨진 게 작년입니다. 작년 말하고 올해 1월 효과가 안 맞아요. 안 나와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4분기 실적을 잘 나오니까 이게 실적 모멘텀이 살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그 투자 윤곽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뭐 디램 얼마 투자하고 낸드 투자 얼마 어떻게 하고 파운드리 어떻게 투자하고 윤곽이 안 나와요. 너무 불확실한 겁니다. 아 지금은 알 수가 없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 소부장 얘기도 또 이따가 한번 좀 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대형주 두 개가 가는 장세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지금 얘네가 어찌 보면 시총의 뭐 한 30%를 막 차지하는 두 종목인데 이게 이렇게 잘 가면 네. 사실 막 하루에 7%씩 올라가면 굳이 다른 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던 주식들 팔고 지금 글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돈을 다 빨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도 좀 보이나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로 딱 그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이랬냐면 2016년, 18년 때 슈퍼 사이클 때도 그랬어요. 네.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가 수급을 다 땡겨가고 나머지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그렇게 못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이게 왜 더 세게 나타나냐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있던 돈들이 그냥 순환매로 일어나는 쏠림이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코스피 지수가 갑자기 4천, 5천 돌파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해외에서 한국에 절대 안 들어오던 돈들이 새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부동산 뭐 만약에 좀 일부 줄여가지고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신다 그러면 제일 안전한 것부터 살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먼저 살려고 맞습니다. 하죠. 일단 먼저 사고 나머지 저리를 뭘로 볼까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하잖아요. 이렇게 달리니까 네. 다른 거 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실 것 같긴 해요. 다 지금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다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 생각하는 거고요. 네. 오히려 이제 개인들은 그동안 이제 쥐고 있던 물량들을 슬슬 이제 내놓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개인분들 오히려 파나요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왜 팔죠? 그러니까 빨리 이익 실현하고 싶은 거죠. 아. 여기서 또 혹시나 빠지지 않을까. 혹시나 빠질까봐. 네네. 그러면은 뭐 단기 예측은 참 어렵지만 지금 어쨌든 뭐 차트가 이래요. 지금 네네. 뭐 이렇게로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올 만한 그런 차트 모양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술적으로 보면 좀 이제 부담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왜 최근에 연초부터 이렇게 달리냐면 작년 11월하고 12월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행보도 했죠. 네, 이 섹터로 보면 그 조정이 굉장히 예쁘게 조정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정 받을 때 제일 안 좋은 거는 펀더멘털이 훼손되면서 조정을 받으면 이게 좀 데미지가 오래 가요. 근데 작년 11월하고 12월에 조정 받았던 거는 반도체 업황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미 연준에서 갑자기 금리 인하를 못 할 수도 있다. 뭐 리사 쿡 같은 매파들이 갑자기 이야기를 세게 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됐잖아요. 그 야당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게 단기채 시장에 좀 영향을 줬어요. 그게 유동성에 영향을 줬거든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업황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작년 말 올 연초에 이렇게 강하게 랠리가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술적 부담이 완화돼서 이제 반등을 한 건데 반등이 너무 세니까 다시 또 기술적인 과매수 부담이 생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막 전 재산을 다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긴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뭔가 훼손된 건 아니고 그냥 맞습니다. 뭐 여전히 분위기는 좋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뭐 그냥 조금씩 매수하는 정도? 그 정도는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큰 돈이 신규로 자금을 지금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맞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기다리면 아주
기회가 있는 큰 조정이 올 수 있다. 이것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업황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지금 뭐 실적도 잘 발표가 되고 그럼 외국인 네. 투자자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롱텀 머니라고 하는 큰 네. 자금들이 일단 한국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도 시총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초 기준으로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그 시총 190 몇 위 요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그게 34위까지 올랐어요. 네. 토요타까지 제쳤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큰 자금을 움직이는 자금들은 보통 패시브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총별로 이렇게 그냥 그러겠죠. 네, 지수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쪽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 ADR 상장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ADR 상장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만 투자하는 또 펀드들이 적잖아요. 자, 거기서 들어온 또 수급들도 적지 않다고 봐야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는 좀 새로운 수요들도 더 늘어나는데 네. 실적도 좋으니까 어쨌든 폭발적인 어떤 주가 상승이 앞으로도 예상은 된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안 살 이유는 없겠어요. 안 살 이유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 비싼 가격, 그러니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랑 기관은 네. 사실 그냥 사는 거죠. 부담 없이. 다른 섹터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12월에서 이제 이번 한 달 사이에 지수가 거의 뭐 500포인트 이상 코스피 네. 올랐잖아요. 이 중에서 지수에 기여한 종목. 두 회사가 80% 차지합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거기가 그 500 지수 포인트 오르는 데 있어서 거의 80% 이상 기여했고 그거 안 가지고 있었으면 뭐 네. 하나도 안 올랐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머지 종목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올랐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특히나 반도체 섹터를 안 들고 있었다 그러면 내 네. 주식은 안 올랐는데 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올해도 그런 기조가 조금 지속될까요? 일단 이제 저는 사이클로 보면 올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테크, AI 섹터 쪽은 좋다고 봐요. 그럼 하반기는 안 좋게 보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하반기에 대해 시장 뷰를 제가 뭔가 정하려면 내년 업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내년 업황이 안 보여요. 아직은 안 보인다. 네,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상반기까지만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고 하반기 뷰는 일단은 제가 여름쯤은 돼야지 뭔가 이제 데이터들 가지고 이제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특히나 AI 섹터의 주도주 흐름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안 꺾일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분위기대로 만약 간다 그러면 1분기에 너무 많이 오른다 그러면 2분기가 생각보다 좀 슬로우할 수도 있겠다. 아, 네, 이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우선은 올해 조금 매수를 하되 중간 중간 조금 이렇게 너무 급등하면 조금씩만 사시고 좀 조정받으면 조금 그때 좀 늘려보면서 네, 맞습니다. 올해 1월보다 올해 12월에는 분명히 좀 가격이 더 올라가 있을 것이다. 주식이. 뭐 12월은 제가 하반기 그건 뷰를 안 열렸기 애매하지만 때문에 그래도 지금보다는. 적어도 지금 사면 뭐 아. 6월이나 7월에는 충분히 수익이 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얘기 들어도 안 사요, 사실. 이런 맞습니다. 안 사는 사람이 훨씬 많고 이게 그렇죠. 올라가면 또 약간 부담되고 이렇게 막 빠져 있는 거에서 사고 싶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영수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뭐 100조에서 뭐 120조, 130조 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번다면 지금 주가는 엄청 싼 것이다. 뭐 단순 환산해 보면 뭐 한 17만 원, 20만 원 정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실적일 텐데 이 100조라는 게 뭐 절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디램만 가지고 그렇게 벌 수 있느냐? 다른 것도 다 같이 뭔가 좋아질 거라는 약간 희망이 섞여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디램이 벌어들이는 뭐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작년 상반기, 뭐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디램에서 돈을 벌다가 낸드에서는 돈을 까먹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낸드 플래시에서도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디램이 버는 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뭐 약간 뭐 그 정도 아니어도. 네,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하지만 이제는 디램도 벌고 낸드도 벌고 모든 메모리가 다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저기 파운드리나 이런 데서는 적자를 많이 봤는데 네. 뭐 그 적자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잘 버는 건가요? 디램 쪽에서? 맞습니다. 그 파운드리 적자 같은 경우도 작년 1분기 기준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2조 5천억 적자를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적자 규모가 분기당 한 5천억 정도로 줄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번 분기 실적은 나오면 더 줄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파운드리 쪽도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뭐 올해 뭐 테슬라 뭐 수주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나아질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가뜩이나 디램도 호황인데 나머지 적자 나는 것들도 다 좋아진다. 그러면 뭐 갤럭시나 이런 모바일 쪽에서도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최대 130조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은 진짜 엄청 버는 건데.
그렇죠. 그럼 거의 작년 대비 거의 한 2배 이상의 네네. 영업이익이 나오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네네. 주가도 뭐 점핑을 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HBM은 큰 의미가 없는 건가요? HBM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사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었는데 지금 주가가 막 다시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거는 사실 EPS 곱하기 PER로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EPS는 실적이고 이제 PER이라는 거는 기대감, 네. 멀티플인데 사실 지금은 EPS만으로도 주가가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EPS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를 드라이브를 걸어온 건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가 내리냐? 아니죠. 이제는 멀티플 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가는데 네. 멀티플이라는 거는 이제 뭐 앞으로 배당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 정책, 네, 뭐 자사주를 네, 소각하든 자사주 뭐. 소각이나 뭐 주주 어떤 가치 네. 이런 쪽이 이제 멀티플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신규 자금 뭐 MSCI 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든지 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회사가 지금 뭐 단순히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해서 이익을 많이 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HBM 같은 뭔가 이제 차세대 고부가 제품에서 구조적으로 앞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하이닉스 대비 좀 뒤쳐져 있는데 이게 올해 그래도 유의미하게 좀 매출이 나온다고 봐야 되나요? 네, 뭐 일단 뭐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이고 그동안 이제 HBM이 어떤 기술적으로 뭔가 약간 그 병목이 있어서 거기서 꽉 막혀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HBM 수요 자체도 올해 작년보다 훨씬 더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HBM 겁나게 늘어납니다. 네, 향후 한 D램뿐만 아니라 다. 네, 맞습니다. D램 중에서 제일 수요 성장률이 큰 게 HBM이고요. 네.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0-30%씩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다 장밋빛 전망이라 네네. 한 반년 전하고 너무 또 다르니까 그렇죠. 이게 또 반년 만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막 들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될 만한 변수가? 그거는 이제 빅테크들의 AI 군비 경쟁이 끝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수요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B2B 수요거든요. 네. 그러니까 B2B라는 거는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서버 쪽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서버 쪽 시장들은 수요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B2C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 어떤 유통망이 있고 여기 재고가 어떻게 있고 이게 나가는 속도가 어떻고 이게 ERP 시스템으로 바로바로 집계돼서 알죠. 어느 정도 이제 딱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서버는 알파벳에 구글에 있는 구매 담당자가 갑자기 오늘 이번 달 100만 개 내다 갑자기 다음 달에 50만 개로 줄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16년, 18년 때 슈퍼 사이클 때도 끝날 때 그렇게 끝났거든요. 네. 갑자기 계속 주문 발주를 내다가 갑자기 오더 컷으로 툭 떨어지고 그때 뭐 사이클 끝날 때 메타가 그때 마지막 18년도 원래 캐펙스 전망을 한 500억 달러 이야기했다가요. 네. 그 해 실제로 투자한 게 50억 달러. 예상보다 10분의 1로 확 줄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파는 쪽에서는 계속해서 준비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얘가 주문량을 오더 컷을 해버리니까 그게 사이클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한번 당했잖아요. 우리 공급사들도. 그래서 네. 이제는 그 고객들이 우리 반도체 없어서 죽겠어, 메모리 없어서 죽겠어라고 해도 이제는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때 당했던 아픔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막 그 공장 증설하고 막 하려고 하다가 막 다 막 또 중단되고 막 했었던 것도 기억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그 현실적인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도체 그 라인 하나 꾸리는데 한 네. 8조 정도면 라인 하나를 꾸렸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하나 꾸리려면 15조, 20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본 지출에 대한 부담이 예전보다 훨씬 크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그 캐펙스라고 하는 자본 지출을 하면 우리가 지금 뭐 월 30만 장 생산하다가 갑자기 뭐 내년에 월 40만 장씩으로 이렇게 확 캐파가 늘어나니까 매출이 막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 기술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생산량 아웃풋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요. 네. 기술적으로. 그러면은 그 말은 역설적으로 개당 단가를 엄청 높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하고 이번 사이클이 뭐가 제일 다르냐면 과거 반도체 사이클, 특히나 메모리 사이클은 Q가 중요한 사이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많이 팔아서 매출도 많이 나오고 이익도 많이 나는 사이클이었고요. 이번 사이클은 처음으로 Q보다 P가 중요한 사이클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요는 많아도 내가 공급 안 하면 어쩔 건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대안이 근데 없잖아요. 공급을 안 할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못 조금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하자면 닥달을 해도 안 하는 거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는 가방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네. 가방을 100만 개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요. 근데 패스트 패션용 있잖아요. 자라 뭐 이런 거 이제 개당 한 10만 원짜리. 네. 자, 그걸 100만 개 만들어서 제일 그 수율 좋게
네, 잘 만들어서 납품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100만 개가 아니라 루이비통에 납품하는 명품 가방을 만드는데 이거는 10개 중에 만들면 한 6개만 양품이 나오고요. 4개는 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훨씬 더 까다로워요. 그런데 대신에 이거는 몇백만 원에 파는 거니까. 몇백만 원, 한 100만 원에 납품하는 거죠. 네. 예전에는 자라 가방은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영업 이익률이 좀 뭐 떨어지는 정도지 뭐 예를 들어 뭐 투자를 과하게 해놓고 뭐 공장을 쉬게 한다거나 뭐 이런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덜 수 있다. 사이클이 끝나면 뭐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네. 적어도 오래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투자하는 거에서는 그런 리스크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죠. 뭐 지금 그 메모리 3사들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도. 네. 올해도 뭐 세 회사 다 합치면 한 뭐 60조에서 80조 원 정도의 꽤 큰 투자를 규모로 하는데.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착공을 해서 생산이 되려면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번 업사이클하고 상관없는 물량인 겁니다. 네. 지금 투자하는 건. 그래서 당장은 좋다. 뭐 네. 이걸 뭐 10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뭐 1년 정도만 뷰를 맞습니다. 전망한다면 나쁠 그렇죠. 게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도 어쨌든 HBM도 있지만은 뭐 거기도 뭐 DRAM도 있고 낸드도 있는데 네. 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한 구조인가요? 지금은 어떤 실적의 상승률이? 그러니까 이제 지난 가을 이후로 올라오는 업사이클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랐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 이유는 작년 8월 이후로 지금 가격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거는 HBM보다는 범용 DRAM. 그러니까 범용 DRAM은 삼성전자가 제일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네. 근데 주가 상승은 약간 하이닉스가 더 높아 보이는데요? 좀 연초로 봐서 쭉 길게 보면 그런데 네. 작년 9월 이후로 보면 탄력도는 뭐 삼성전자가 뭐 하이닉스보다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뭐 네.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네. 그럼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건 그냥 반도체 업황이 다 좋아서 그런 건가요? 요거는 약간 수급적인 이슈도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약간 그 과매수 특정 매수 그 쏠림 때문에 네. 경고 종목 네. 지정이 됐었고요. 경고 지정이 되면 이제 뭐 레버리지가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 큰 펀드들은 또 경고 종목이 되면 또 못 사는 못 그런 들어가고. 컴플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게 네. 작년 12월 29일인가 해제가 됐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수급들이 좀 몰려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하이닉스가 좋았던 거는 그 업황하고 별개로 ADR 이슈가 있었어요. ADR 네. 상장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재공시하는 시점이 아마 조만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 기대감, 미국 시장 상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ADR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데 요 주식의 일부를 미국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ADR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TSMC. 네. TSMC 주식 사려면 대만 증시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일반 외국인들은 투자하기 너무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TSMC의 일부 주식을 저기 나스닥에서 거래할 수 있게 이제 상장을 해놓는 거고요. 네. 그걸 ADR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은 미국 시장이 어쨌든 전 세계 자본 시장 중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TSMC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TSMC 이전에 ASML 네덜란드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 회사인데 미국 시장에 ADR 상장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그걸 지금 그 성공 사례들을 보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적이 똑같다고 가정해도 ADR이 상장이 되면 그럼 당연히 미국 주식 시장에서 도는 돈들이 글로 들어가면 어쨌든 지금보다 주가가 한 단계 더 업이 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실적이 맞습니다. 똑같아도? 멀티플이 리레이팅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규 자금들이 훨씬 더 그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하이닉스가 투자하기가 더 좋은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미국 마이크론도 어쨌든 3대 회사인데 마이크론도 지금 주가 막 폭주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급등률로 보면 작년 9월 이후로 보면 상승률이 마이크론이 제일 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날리긴 날린가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애플에서 뭐 그 메모리를 못 구한다, 램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고. 맞습니다. 핸드폰을 지금 뭐 만들 수가 없다. PC 조립을 못 한대요. 너무 램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그 네. 큰 회사들 있잖아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하는 회사들 네. 메모리 구매 담당자들이 다 지금 한국에 있어요. 지금 한국에 그 호텔에 방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최근에 그 구글의 구매 담당자가 반도체 메모리 못 샀다고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진짜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건 맞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진짜 엔비디아 같이 한번 네. 배짱 장사 해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됐다라고 봐도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삼성전자 실적에서 뭐 디램이나 낸드가 뭐 워낙 지금 좋다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모바일도 잘 돼야지만 그 실적이 달성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올해 S26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
텐데 여기 엑시노스 탑재한다 해서 이거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퀄컴 거를 좋아하고 이거는 막 열 네. 많이 나오고 막 배터리 효율 안 좋다고 막 싫어하시는데 이번에 뭐 여기가 또 잘 될 확률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엑시노스 2500이 네. 그 작년에 나온 갤럭시 S25에 원래 탑재가 돼야 되는데 네. 탑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엑시노스가 실패하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비메모리 부문이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져요. 네. 그것 때문에 작년 1분기가 2조 5천억 적자를 낸 거거든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네. 근데 올해는 엑시노스 2600이 충분히 작년 가을부터 충분히 생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갔고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적자 폭이 많이 줄었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작년에 엑시노스 2500 같은 경우 3나노 공정으로 만든 건데 3나노 공정이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그때는 칩 자체도 문제가 좀 설계 이슈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이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3나노가 제일 안 된다라는 게 리스크였고요. 그런데 올해는 2나노 기반으로 엑시노스 2600을 만들었는데 지금 네. 성능이나 뭐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퀄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뭐 쓸만한 정도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나와봐 알겠지만은 시장의 뭐 반응이 아주 나쁘진 않을 것이다. 네, 지금 벤치마크 테스트나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뭐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많이 좋아지는 건가요? 실적의 개선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일단 당장 실적에도 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설계업체들이 지금 TSMC가 팹이 없어요. 첨단 공정 팹이 없어서 써야 되는데 계속해서 대기 순번표 끊고 답답하게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네. 자, 그 회사들 그럼 삼성 파운드를 찾아오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나노 공정이 불안하니까 섣불리 못 맡기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테슬라 AI6 칩도 165억 달러 규모로 수주를 받았고 그리고 어제는 퀄컴이 또 2나노 공정 기반으로 또 맡긴다고 CEO가 그래요? 직접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퀄컴이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삼성의 자체 엑시노스 물량 빼고 외부 고객 중에 제일 큰 고객이었는데 네. 그때 GOS 사태 때문에 TSMC로 갔다가 그 뒤로 거의 뭐 지금 한 3년, 4년째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2나노가 안정적이니까 엑시노스 2600이 잘 되니까 그거 보면서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 파운드리한테 이제 의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야, 그러면 퀄컴 칩 사면서 돈 많이 줬던 것도 안 줘도 되고, 네. 그리고 오히려 파운드리에서 적자 나던 것도 공장 가동률 높이면서 돈 벌고,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올 한 해는 진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또 이렇게 순식간에 와버렸는데 이게 또 지금 1월에 촬영해서 그렇지 한 3월, 4월 되면 그때 살 걸 하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지금. 가능하죠. 네. 그런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다들 좋다고 하니까 그냥 뭔가 막연하게 그냥 불안함이 있어요. 막연하게 불안함. 이게 이제 그 실전 투자자로서의 감각이죠. 근데 뭔가 어떻게 다 해야 돼요? 좋다 그러면 이럴 때는 근데 사긴 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예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야 돼요. 저는 본인의 자산에서 네. 주식 투자 포트에서 반도체 비중이 없다라는 거는 설령 물릴 가능성이 있죠. 물리더라도. 100% 오른다는 건 없지만 네. 충분히 분할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안 담아가면 네. 포모가 더 세게 올 거다. 그렇죠. 나중에 사면은 진짜 그땐 더 위험해지는 더 거니까. 비싸게 사야 되죠. 그러니까 물려도 반도체에 물려라. 네, 맞습니다. 차라리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물리면 또 추가로 더 돈을 맞아요. 또 투입하면 이제 되는 거니까. 그 부동산에 물리면 네. 대출금 내면서 견뎌야 되잖아요. 물려도 뭐 서울 강남에 물리면 그렇죠. 근데 이제 하거든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배당도 줍니다. 인간적이에요, 좀 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유튜브 IT의 신 이영수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이영수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 이제 IT라는 게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올 한 해는 어쨌든 그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뭐 이런 게 지금 엄청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금 CES 2026에서 현대차가 아틀라스인가요? 그거 발표했다가 주가가 뭐 10몇 프로가 올라버렸는데 지금 그 피지컬 AI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AI 혁명이라는 게 결국 10년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10년 동안에 완성이 되는 거는 결국 AI가 지금은 우리 모니터 안에만 있어요. 네. 우리 PC 안에만 있고 우리 스마트폰 안에만 있죠. 근데 그 AI가 현실 세계로 나와야 되는데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려면 바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 바디가 뭐냐면 자율주행, 차 아니면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현실 세계로 나와서 피지컬 AI를 구현해서 사람을 대체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자 이게 결국 AI 혁명의 완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페이지 1에서 페이지 2로 넘어오는 그 국면에서 지금 이제 피지컬 AI가 중요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쪽은 진짜 말 그대로 기대감밖에 없잖아요. 아직 뭐 실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아직 당연히 실적이 나올 수 없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자들은 사실 그게 이미 실적이 나오면 돈을 막 벌면 그때는 우리가 주식으로 벌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하겠다고 했을 때 다들 욕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거 안 된다, 의미 없다 했을 때 사실 그때도 기대감밖에 없었는데 결국에 현실화 시키면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이번에도 뭔가 그 피지컬 AI,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또 올라갈 거로 보세요. 올 한 해. 결국은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예전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은 이게 될지 안 될지 뭔가 이제 긴가민가한데 AI라는 건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요. 네. 네, 인간을 대체한다. 네, 맞습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게 될 수 있고요. 뭐 피지컬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전쟁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생산 현장에서 대신 뭔가 제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뭔가 가전처럼 위치하고 네. 있으면서 뭐 사람한테 서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설거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대차가 이제 지금까지는 자동차 회사였지만 네. 우리는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좀 약간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동차 만들던 회사가 가장 로봇을 만들긴 쉬운 거니까. 네. 그리고 당장 공장에다가 넣을 수 있는 환경도 되고. 그러면 현대차도 이제 IT 회사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피지컬 AI 회사로 변신하고 싶어 하죠. 이제 전통 자동차 업체에서. 네. 그런데 이제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제일 그래도 이걸 선도하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AI 아주 기본 파운데이션부터 뭐 이 모든 인프라를 풀스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풀스택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현대차는 어느 정도 하드웨어 스택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앞단에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이나 뭐 여기 플랫폼 같은 것들이 없거든요. 네. 그걸 누가 채워줄 수 있냐면 엔비디아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현대차가 손을 잡고 이제 피지컬 AI를 같이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테슬라는 애플처럼 네. 칩 설계부터 이제 핸드폰까지 쭉 혼자서 다 하는 거고. 네네. 현대차는 이제 갤럭시를 만드는 삼성전자처럼 이제 우리가 기계를 만들 테니까 안드로이드를 사오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쉽게 생각하면 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의 어떤 주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간다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통 자동차 업체한테는 PER을 5배, 6배밖에 안 주는 건데 이 회사가 모빌리티 회사, 피지컬 AI 회사가 된다 그러면 PER을 20배 이상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테슬라한테 밀려서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개념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로봇 시장에서 최소한 2위 정도를 노려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재평가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1등 한다. 네. 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이쪽은 어쨌든 중국이나 뭐 이런 좀 경쟁 국가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잘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뭐 그런 걸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던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지적점이었죠. 네. 중국이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딱 변수가 생겼어요. 깜부치킨 활동하면서 엔비디아가 GPU 5만 장을 주겠다라고 했고요. 그 GPU 5만 장이면 현재 테슬라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은 컴퓨팅 파워를 구현하고 있는 아 그렇긴 하겠네요. 아. 중국은 돈 있어도 못 사거든요. 엔비디아 네. 최신 칩을. 그 5만 장이면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H100이나 이런 칩 한 10만 장보다 훨씬 더 낫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테슬라보다 낫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H100 기반의 10만 장보다 네. 지금 블랙엘 기반의 5만 장이 더 컴퓨팅 파워가 성능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하고 비교는 안 되죠. 근데 테슬라보다는 떨어지는데 그래도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는 테슬라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보다 나빠도 네. 갤럭시면 충분하지 않냐. 그렇죠. 사실 그것도 절대 나쁜 회사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안드로이드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올 한 해 현대차가 그런 거를 유의미하게 좀 세간의 인식을 바꾸는 한 해가 될 거로 보세요. 아니면은 아직은 그래도 피지컬 AI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긴 좀 어렵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뭔가 이게 그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더딜 수 있는데요. 네. 주식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뭐 CES에서 젠슨 왕하고 정의선 회장이 30분 미팅하니까 주가가 그렇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올해 투자 키워드로서 피지컬 AI는 주목해야 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러면은 그게 좀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테마성이긴 한데 네. 그렇지만 이게 결국 내년 내후년 갈수록 피지컬 AI는 굉장히 구체화 될 건데 그때 되면 먹을 건 없다 주식에서. 근데 결국에 어쨌든 현대차는 당장 공장을 굴리고 있고 그 네네. 공장에다가 휴머노이드를 넣어가지고 당장 제조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쓸 데가 있고 그리고 네. 자체적으로 어차피 또 발주도 해야 되고 네. 그렇게 따지면 뭐 사실 테슬라랑 마찬가지로 구조가 되게 좋거든요 지금. 그리고 현대차가 여기서 좀 더 이제 매력적인 부분은 자기네들이 쓸 보스터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자기네들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 쪽의 하드웨어를 우리가 대신 OEM, ODM처럼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계의 파운드리. 아, 자, 그런 회사로 그런 것도 변신- 가능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걸 좀 노리고 있죠. 아,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다가 납품받기는 조금 껄끄러운 회사들도 맞습니다. 많으니까. 그렇죠. 물론 그쪽 시장을 테슬라도 선점하려고는 하겠지만 한번 안드로이드 진영처럼 해볼 수도 그렇죠. 있겠다. 테슬라는 뭐 외부 브랜드를 대신 만들어주고 이런 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근데 그래요? 어쨌든 현대차는 그냥 TSMC처럼 우리가 다 만들어줄게. 그냥 설계도를 주면 자, 그런 비즈니스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 로봇 관련주들 이런 데들 주가들 많이 올랐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올 한 해 로봇 관련 주에 투자하는 거 이것도 좋다고 보세요? 기존에 우리가 아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들은 밸류에이션이 안 나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평가 네. 구간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같은 회사들을 로봇의 관점으로 투자한다. 이 회사가 이제 기존의 자동차라든 어떤 올드 비즈니스에서 이제 새로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관점을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관련주도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아까 반도체 얘기 중에서 이제 소부장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소부장도 올 한 해 투자하기 좀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 좀 선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가 굉장히 저는 유례없는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올 상반기 성과를 가늠하는 제일 중요한 어떤 리트머스 시험제가 뭐냐면 지금 대형 반도체 랠리에서 중소형주 소부장으로 순식간에 바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저는 이제 1월 말이나 2월 중으로 이제 그런 어떤 시장 흐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누가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느냐. 네. 네, 그게 제일 투자 수익률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Q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네. P가 늘어난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물량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면은 뭐 소재나 부품 쪽에서 어떤 실적이 유의미하게 좋아지는 건 아닌 건가요?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당장 이번 사이클에서 뭐 캐파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아니면 삼성의 평택 P5라든지 네. 아니면 마이크론의 뭐 지금 메가팹이라든지 그런 쪽은 어쨌든 이제 텁하게 하고 인프라 쪽에 투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인프라 장비들 있잖아요. 뭐 그런 쪽은 또 수주가 나올 수 있죠. 그런 쪽이랑 구형 라인들을 좀 새로운 라인으로 전환해야 돼요. 이걸 이제 반도체 쪽에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테크 마이그레이션용 장비들은 또 수주가 좋을 수 있죠. 그럼 결국에 소부장 중에 장비인가요? 올해는? 장비가 지금은 당장 봤을 때 제일 업사이드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이걸 조금만 더 길게 뭐 6개월, 1년이라는 시계열로 본다 그러면 부품이나 소재 쪽도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좀 어렵게 이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단순히 생각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냥 완제품 만들어서 파는 곳을 투자할지 소부장 투자할지 이 두 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뭘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1, 2주의 어떤 그 짧은 관점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메모리 3사가 더 매력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요게 시장 색깔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나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펼쳐놓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소부장주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테크 마이그레이션 관련 주들이나 아니면 가동률이 높아지면 수혜를 보는 회사들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외에도 뭐 네. 좀 괜찮은 어떤 섹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은 그냥 반도체, 메모리. 아. 지금은 괜히 다른 데 보다가는 네. 오히려 지금 있는 떡을 놓칠 수도 있다. 네, 그만큼 지금 확실한 게 있는데 맞습니다. 괜히 청개구리로 하지 마라. 그렇죠. 그게 너무 좋다고 다들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괜히 그냥 한번 딴 데 가고 싶어. 맞아요. 약간 그 역발상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뭔가 그 어떤 대중적인 시각하고 뭔가 내가 같이 가고 있으면 항상 스스로 뭔가 불안할 수 있잖아요. 메타인지를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무리 뭔가 제가 가재미 눈을 뜨고 봐도 지금 업황에서 안 좋을 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뭐 음식점 갔는데 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나오면 뭐 고점이다. 네네. 근데 진짜 많이들 하시더라고. 그렇죠. 엄청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흑백 요리사랑 지금 하이닉스예요. 그 정도인데 그럼 이거 괜찮은 건가라는 그냥 막연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저도 불구하고. 이게 평소에 이제 친인척 중에서 주식 네. 절대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연락 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네. 물어보거나 네. 그러면 이제 좀 조심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일단 EPS에 아. 대한 전망들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멀티플에 대한 업사이드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뭐 상반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뭐 로봇 얘기는 해주셨고 굳이 다른 데를 볼 필요는 없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 IT 관련돼서 또 하나 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 AI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이 AI 혁명이라는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쇼티지예요. 네. 그래서 어디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는지 잘 봐야 되는데 그게 뭐 처음에 엔비디아 GPU 그리고 서버,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메모리로 온 거거든요. 그럼 메모리 다음에 뭔가 또 쇼티지가 발생할까? 이제는 인프라를 클러스터 단위로 뭔가 엮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엮으려면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그 네트워크 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AI 네트워크를 위한 수요. 그럼 좀 와닿지가 않는데 네. AI 네트워크라는 게 네네.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칩하고 칩을 연결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 GPU로 그러면 이걸 수만 장, 수십만 장, 수백만 장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또 수많은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그걸 보통 이제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 NV 링크라고 하죠. NV 링크.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NV 링크, NV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스케일 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버 단에서 이제 요걸 연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하고 서버를 연결할 때는 또 이걸 스케일 아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 인피니밴드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가는 거고요. 엔비디아 외에 어떤 그 기업들은 요걸 또 안드로이드처럼 뭔가 오픈 소스처럼 해서 이더넷 기반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 센터하고 데이터 센터끼리 또 연결을 해야 돼요. 이제 네. 요거를 스케일 어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거기에 수많은 연결들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어떤 순수한 엔비디아 인프라만으로 연결을 해서 서비스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는 엔비디아 인프라뿐만 아니라 자체 설계한 ASIC 기반의 인프라도 연결해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또 다른 어떤 표준의 연결이기 때문에 여기 또 더 많은 AI 네트워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개별 종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게 연결을 하려면 속도가 빠르고 지연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해지는데 미국 기업에서 보면 뭐 아리스탄 네트워크스나 뭐 셀레스티카, 아스테라 랩스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통신 속도가 빨라지니까 기존의 구리 통신으로 안 되고 광 기반으로 통신이 돼야 돼요. 우리 예전에 집에 ADSL 들어왔다가 나중에 광 케이블 들어온 것처럼 네. 이제 그쪽 인프라도 그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거기서는 루멘텀이라든지 코이런트라든지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 없냐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네. 국내는 사실 그런 쪽에 없어요. 기업은 없고 국내 쪽에서 관련된 건 기판입니다. 기판. 칩하고 칩을 연결하려면 결국 기판이 좋아져야 되는데 뭐 그런 쪽에서는 이수페타시스나 삼성전기, 뭐 대덕전자 이런 회사들 좀 관심 가지고 볼만합니다. 네. 근데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니고.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력도 지금 네. 쇼티지 이미 났다. 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고 있는 파트잖아요. 네네. 그쪽도 올해 좋아질까요? 더 업사이드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사실 전력 인프라라는 게 작년에 주도주로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올랐기 때문에. 예, 거기서 대표 종목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 네. HD 현대엘렉트릭. 자, 그 회사들이 지금 뭐 다 몇 배씩 났기 때문에 얼마나 더 업사이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업사이드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새로 시작하는 섹터는 네.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했던 그런 어떤 차트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맞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 해도 결국에 그렇게 가는 것처럼 네. 이게 수요가 그렇게 몰려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다른 테크 혁명하고 다른 게 AI 혁명은 철저하게 승자 독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잘하는 애들이 계속 잘 돼요. 강남 아파트처럼 계속.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기면 나머지들은 다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이게 사력을 다해서 달리고 있는 거고. 네. 그 안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는 좀 본격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수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를 이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둘 다 사는 게 제일 좋은 건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둘 다 사는 게 좋습니다. 둘 다 뭐 사는 것도 괜찮고요. 미국의 마이크론도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마이크론도. 네,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 3사가 굉장히 제일 높은 확률로 업사이드가 남아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뭐 차트 보면 도저히 못 삽니다. 손이 안 네. 나가죠. 네. 그래도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관련된 소부장, 그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뭐 랩리서치나 KLA 뭐 이런 회사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업사이드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그런 회사들 보면 원익 아이패스, 테스
유진테크, 뭐 두산테스나, 뭐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회사들도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는 굳이 사야 되나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는데 세금까지 내가면서 어. 그냥 궁금함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미국에 상장돼 있다라는 프리미엄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질이나 이익의 규모가 네. SK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이 훨씬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두 회사 시총은 비슷합니다. 그게 그렇기 미국 때문에.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그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해요. 네. 돈을 훨씬 더 잘 버는데 왜 네네. 주가가 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시장이 그렇게 평가한다면 맞습니다.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산업 전문가일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보면 결국 이게 시장이 잘못됐다라고 내가 아무리 주장해보든 내가 생각을 바꾸는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렇게 평가하는 걸 그렇죠. 뭐 뭐 어떡하겠어요. 마이크론에 높은 밸류를 주는 거는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니 네, 시장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뭐 예를 들어 현금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제 현금을 좀 보수적으로 좀 빼놓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기에는 또 약간 좀 얘기가 네. 이럴 때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지금 현금을 좀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래도 최대한 지금 좀 주식시장에 좀 넣어놓는 게 맞을까요? 최대한 지금은 적어도 1분기까지는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걸 저는 더 승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물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걸 너무 또 지금 자리에서 한 번에 더 큰 자금을 밀어 넣는 좀 것보다는 그러니까. 네, 이게 오르든 내리든 계속해서 분할로. 어쨌든 방향성은 아는데 내가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향성으로 보면 앞으로 업사이드가 더 있다라는 게 보이는데 내가 정확한 타이밍을 모르겠어. 그러면 타이밍의 리스크를 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할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1월인데 뭐 네. 6월쯤에는 지금보다 확실히 올라가 있을 것 같다 네. 하면은 내 돈을 6개월로 쪼개서 네, 그게 제일 좋은 천천히 넣으면 전략입니다.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 방에 다 먹으려다가 항상 손해를 보는 맞아요. 거니까. 예. 지금은 이제 탐욕만 경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올라갈 때 사서 또 빠지면 또 던지고 막 이런 일들이 또 그렇게 일어나니까. 하면 최악이죠. 네, 매매가 꼬이면 뭐 안 하는 일만 못한. 그럼 지금은 한 반년 정도 보고 접근하면 될까요? 반년?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반년인데요. 제가 뭐 하반기 뷰는 또 한 뭐 5월이나 좀 되면 뭔가 윤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한 네. 1억 있으면 네네. 한 6덩이로 쪼개가지고 네. 천천히 넣어야 제일 될까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 6개월 동안 분할 매수하는 그런 사람은 엄청난 고수일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1분기가 석 달이잖아요. 그래서 뭐 3개월 제가 정도? 보기에는 뭐 1, 2월 안에 뭐 1억이란 자금이 있다 그러면 물론 여윳돈이라는 전제하에서 네. 분할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배분을 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반도체 한 50% 넣어야 되나요? 최소?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전체 지수에 견인을 하는 80%가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인데 네. 반도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ETF로 막 묶여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반도체 ETF 네네. 이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정확하게 내가 대형 메모리에서 소부장으로 언제 무게 중심이 옮겨갈지 모르겠다. 네. 그러면 그냥 반도체 대신에 이제 그 비중을 잘 보셔야 돼요. ETF마다 비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 잘 따져 보시고 그래도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비중이 어느 정도 꽤 있는 그런 ETF를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그러면 결국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좋아진다면 결국에 그게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좋아질 거라는 게 너무 명확해 보인다면 굳이 미국 주식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 테크 사이클이고 지금은 테크 혁명을 주도하는 건 미국이에요. 작년에 보면 전 세계 연기금하고 공적 기금들이 네. 그 전체 자금의 절반을 미국에다 태웠거든요. 네.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는 AI 혁명이고요. 미국을 빼면 다 쩔이에요. 전 세계가.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이 뭔가 로컬라이제이션이 돼서 각각 지역별로 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거의 하나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더 많은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만 저는 적어도 본인 주식 포트의 절반은 미국에 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25년 기준으로 보면은 어쨌든 국장이 네. 지금 뭐 코스피가 S&P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네. 나스닥보다도 더 좋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했단 말이죠. 올해도 그런 게 좀 반복될 수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적어도 그래도 뭔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라는 거는 뭔가 항상 수익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 자산과 국내 자산을 분산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고 그러면은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네. 마이크론으로. 미국 주식을 하신다 그러면 빅테크를 꼭 담고 가셔야 됩니다. 네. 사실 빅테크가 네. 거기도 거의 전부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S&P 500에서 M7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후반대고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후반대. 그러니까요. 네. 결국에 그거 안 사면 뭐 네. 미국 주식 투자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맞습니다. 이게 개별 종목으로 접근한다는 게 사실 맞추면 좋은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렇게 갈라졌던 구간도 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것들 버티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개인들은 지금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나 아니면은 좀 ETF로 묶어서 들어가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보통 뭘 추천하세요? 이 테크에 관심이 많고 테크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개별주로 접근하는 게 낫죠. 지금은 그 알파 전략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뭐 본업이 바쁘시고 내가 뭐 주식 시장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런 분들은 ETF가 낫습니다. 그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그러면 테슬라 엄청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네. 테슬라도 좋은 건가요? 지금 이 상황에? 그렇죠. 지금 피지컬 AI를 사실 최전선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고요. 테슬라는 뭐 마치 애플처럼 소프트웨어 스택, 하드웨어 스택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EPS 그 이제 실적 기반의 얘기를 했는데 네. 테슬라는 반대로 얘기하면 실적으로 보면 지금 얘기가 안 되는 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승자 독식에서 제일 유력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기대감에 반영된 주가지만 그 기대감이 꺼지지 않으면 이거는 뭐 유지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테슬라가 압도적인가요 지금? 피지컬 AI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이고요. 이제 테슬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를 포함한 연합군들을 꾸리고 있는 거죠. 예전에 애플이 너무 강력한 제국이다 보니까 네.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연합군을 꾸린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엔비디아는 요즘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데 네. 왜 주춤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엔비디아 GPU가 쇼티지의 핵심일 때는 매출 총이익률이 78%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그게 최근에는 메모리 원가도 그렇고 파운드리 원가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원가 부담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고객들한테 완전히 다 전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지금 70%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네. 72%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좀 이제 그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쪽의 불확실성, 네. 이게 뭐 허가 되냐 마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주춤했던 건데, 저는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모바일 혁명의 애플처럼 주식 궤도를 그릴 거라고 생각해요. 초반에는 굉장히 급하게 오르다가 어느 정도 완만해지지만 그 여전히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애플 그냥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 큰 돈 벌었는데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엔비디아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구조가. 그렇죠. 그 엔비디아가 없으면 AI 인프라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이 뭐 5조 달러 가까이 왔으면 다 온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계속해서 변신하고 있어요. 더 개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풀스택을 구현하고 있고요. 플랫폼, 개발 플랫폼 쪽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알파 마요라고 해서 자율주행 AI 솔루션, 그리고 그 전에 그루시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뭐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플랫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도 가지고 있고, 네.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AI 인프라 플랫폼 회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플도 사실 뭐 아이튠즈부터 해가지고 네. 그냥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꼭 단순히 핸드폰 회사라기보다는. 그렇죠. 엔비디아도 약간 애플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좀 주춤할 때 사면 될까요? 엔비디아도. 네. 주춤할 분할로 충분히 담아갈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신 거고, 만약에 지금 포트에 비중이 없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눌려 있을 때 분할로 담아갈 만합니다. 테슬라는 어쨌든 지금 자율주행 가지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 올해는 자율주행도 물론 있겠지만 그 피지컬 AI 이게 조금 더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는 봐야 되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요합니다. 그걸 진짜 일론이 이야기하는 대로 2만 달러대의 원가로 뭐 몇만 대 만들어내냐, 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테슬라 주가가 이해가 되는 수준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전기차 회사로서는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다 그러면 또 그 밸류에이션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도조라는 시스템 중심으로 컴퓨팅 파워를 구축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도조 시스템을 거의 사실상 폐기를 하고 XAI라는 회사의 그룹이라는 모델이 있잖아요. 네. 이걸 또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또 이제 기존의 테슬라 주주들하고의 뭔가 이제 또 이게 조율이 돼야 되겠지만 의견이 그것까지 된다 그러면 충분히 모멘텀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관심이 많으면 이제 개별 종목 하라고 하셨지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막 고관심자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본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큰 틀에서 ETF 같은 거를 투자를 해야 된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걸 해야 되나요? 뭐 여전히 뭐 QQQ, 뭐 네. 스파이 뭐 이런 것들을 담아놔야 되나요? 어떻게 뭐 해야 그런 되나요? 회사도 괜찮고요. 뭐 S&P 500 기반으로 가도 괜찮고 미국 같은 경우는 M7 중심의 빅테크 비중이 높은 회사들 그리고 그런 최근에 ETF로. 네, 최근에 이제 삭스 지수,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그런 추종하는 ETF도 괜찮고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반도체 ETF를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보면은 결국에 우리나라는 IT가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가 달리고 있는데 괜히 다른 걸로 가는 게 또 그것도 불안한 일이긴 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뭐 어쨌든 투자라는 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뭔가 확신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편안한 투자를 하시는 걸 뭐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 여기서 요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아까 이제 그록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AI 그냥 생성형 뭐 LLM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그 딥시크처럼 만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성과가 좀 괜찮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1등, 2등은 못해도 한 3등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 GPU 26만 장 땡긴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플랫폼이 있으면 결국 데이터 주도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보면 네이버나 네카쿠베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 쿠팡은 빼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 언어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네.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데이터 주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본 경험도 있는 거고요. 네. 규모가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에 비하면 너무 작긴 하지만 최근에 또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 소브린 AI 쪽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AI라는 것도 결국에 이제 승자 독식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국가적으로 안보나 이런 거에 관련된 AI는 또 자체 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그것도 좀 의미가 있다. 맞습니다. 저는 소버린 AI가 만약에 우리가 성공 모델을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공 모델을 이 시스템을 해외에다 팔 수 있어요. 똑같이. 예. 근데 그거는 미국 거를 팔아도 되는 건데 네. 미국 거나 중국 거를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건가 이게? 그렇죠. 이제 너무 미국이나 중국 시스템을 쓰기 부담스러운 나라들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어느 정도 이제 신뢰도 있고 우리는 뭐 그렇게 네. 걔네를 그렇게 맞아요. 뭐 네. 하려는 게 그렇죠. 없으니까.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버린 AI라고 하는 어쨌든 뭐 이게 주권을 지키는 AI 관련된 업종도 올해 좀 좋아질까요? 어쨌든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네,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부 정책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국가대표 컨소시엄 선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뭔가 윤곽이 나온다 그러면 선정되는 회사에다가 자원을 몰빵해서 밀어주겠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는 그게 또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노리고 네. 투자를 하는 거 이거는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나요? 지금은 그냥 메모리라는 너무 편한 오픈북이 있는데 네. 굳이 내가 더 어려운 굳이 문제지. 딴데 가서 예, 쓸데없이. 네. 그렇죠. 네. 사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걸로 뭐 한 50%뭐 70% 벌 수 있으면 네. 굳이 뭐하러 다른 걸 하냐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좀 들긴 들어요. 그렇죠. 또 사람들이 또 너무 뻔한 답안이 있으면 또 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뭐 너무 당연한 게 있는데 네네. 굳이 딴 데 가서 고생할 필요는 없는 맞습니다. 거니까. 올해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 돈도 막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반도체로 쏠릴 확률이 높다. 그렇죠. 이게 네. 전 세계 그 월가에 있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한국이란 시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중소형주 포지션을 아주 작은 불과하잖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의 테마는 결국 메모리고요. 대만에 투자한다 그러면 파운드리 투자한 거죠. 네. 그러겠죠. 뭐 네. 굳이 여기 와가지고 뭐 다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세를 따라가는 게 네. 맞다. 그러면은 이번 상승장에 만약에 이제 투자를 했어요.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뭘 조심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그 매도 시그널 같은 걸 뭘로 봐야 돼요? 일단 이번 메모리 업사이클이 그냥 뭔가 꺾일 것 같다라고 하면 이번 사이클은 저는 철저하게 Q보다는 P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P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디램의 ASP 평균 판매 가격. 네. 예, 그 흐름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연초부터 메모리 주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튀어 올랐냐면 1분기 디램의 계약 가격이 원래 예상한 것보다 훨씬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원래 올해 연간으로 45% 업사이드가 있다고 했는데 1분기에 막 55에서 60%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 시트 다 바꿔야 되거든요.
네. 다 상향 조정되겠죠. 그 흐름들을 봐야 됩니다. 음. 갑자기 ASP가 꺾이거나 완만해지거나 이러면 이제 조금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지금의 뭐 실적 100조 이거는 네. 현재 D램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100조에서 130조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 최근에 1분기 계약 가격이 올라간 게 저는 더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분기 또 보겠죠. 여기도 또 올릴 수 있어? 아니면 이제 더 못 올리는가요? 여기를 이제 보겠죠. 그래서 그럼- 제가 1분기까지는 편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면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네. 그때 가서 조금 팔든지 맞습니다. 하는 것도 괜찮다. 뭐 약간 완만해진다 그러면 좀 이제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을 수 있고요. 그런데 2분기도 더 세게 가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더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죠. 이게 큰 틀에서 그냥 그 미국에서 금리를 낮춘다거나 해서 네.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된다 이런 네.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반도체 사이클 그동안에 볼 때는 소비를 최우선적으로 봤어요. 네. 왜냐하면 내구 소비재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메모리라는 게 엔드 유저 제품의 그 비중이 60% 70%가 스마트폰이나 PC, 가전 이런 내구 소비재였거든요. 네. 그러면 소비가 꺾이면 이쪽 반도체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원유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원유하고 완전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2024년 기준으로 전체 메모리의 엔드 유저 수요처가 서버 비중이 44%까지 올라갔고요. 올해는 아마 이게 60%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B2C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네. 그럼 B2B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B2B는 금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규모 시행 산업하고 비슷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 시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데이터 센터라는 게 특수 건물을 굉장히 때려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발전 설비도 갖다 놔야 되고. 그래서 금리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전 세계가 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하려고 어떻게 보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손을 잡고 금리를 굉장히 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네. 중국과의 이 패권 전쟁에서 AI로 승리하려면 금리가 낮아야 된다. 이런 연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하고 영국이 워터루 전쟁에서 네. 프랑스가 나폴레옹이라는 희대의 명장이 있었는데 패배했던 게 영국은 금융이 발달했기 때문에 금리를 3%대로 유지를 했대요. 전쟁하면서. 네. 근데 나폴레옹은 프랑스 금리가 워낙 그 금융이 낙후되어 있어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약탈을 하거나 뭐 이런 데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졌다라고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을 놓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파월한테 압박해서 금리를 낮게 가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이거 전쟁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올 한 해 큰 틀에서는 투자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흐림은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저는 일단은 올해는 계속 낮게 가는 기조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준 의장도 자기한테 말 잘 듣는 사람 바꾸고 있고. 자, 그것 때문에 저는 좋게 보는 건데 만약에 그게 어그러진다 그러면 제가 보는 사이클 다 망가집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아마 하지 않을까요? 뭐 아니, 트럼프가 그렇죠. 뭐 네. 지금 뭐 5월 정도에 이제 바꿀 거니까. 맞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뭐 전쟁 같은 거 아니면은 크게 뭐 어떤 리스크가 느껴지진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전쟁 이런 건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맞아요. 이런 걸 가지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맞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너무 욕심내지 않고 착실하게 분할 매수하시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돈 벌 기회를 같이 좀 따라갈 수 있다. 이게 확실히 안 하면 포모가 안 올 수가 없는 장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 때 네. 부동산 투자하고요. 아, 정부가- 부동산 투자 지금 다 네. 막아놨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주식하라고 할 때 하면 됩니다. 네. 세금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관심 가져볼 새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